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2022년도 8월 28일 일요일 이른 아침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치의 타협이 있을 수가 없겠죠. 지금까지 왔었으니까. 어쨌든 국힘당하고 이준석이 이제 정면으로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모양새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첫 번째 이제 소식은 어떻든 이번에 납득할 수 없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국힘당이 조속한 시간 내에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가지고 나름대로의 정리된 입장을 의원총회 5시간 정도의 경론을 거쳐 가지고 아마 확정해서 대외적으로 발표한 그 내용부터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아마 조선일보의 일면 온라인 뉴스의 톱 기사는 여당의 의원총회 당헌당규를 정비한 이후에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한, 그리고 동시에 해당 행위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이준석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는 양대 축으로 의원총회 입장이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준석 측에서는 바로 하단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만일에 국힘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계속해서 유지할 때는 또다시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반면에 여당은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분만 법원이 인용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는 전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들의 그런 자격은 법적으로 유효하다. 이렇게 이제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참 자신이 몸담았던 그런 당에 이제 마지막에 비수를 겨누는 그런 것을 보면서 국힘당도 참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4.15 총선이 끝나고 나서 그렇게 이제 문제가 많았는데 한참 자당이 이렇게 소위 공천을 한 후보 가운데 100여 명 이상이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상태에서 또다시 당내 경선을 선관위에 맡겨가지고 이렇게 당내 경선을 치르니까 당연히 이준석이 되겠죠. 이번에도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이준석이 출마를 하게 되면은 이준석이 한번 맡겨보면은 또 선관위가 희한한 그런 결과들을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어떻든 간에 자, 이제 이 내용을 자, 가장 핵심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출범시키겠다. 여기 두고 또 논란이 참 많겠죠.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헌당규를 정비한 이후에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예. 그리고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그런 진퇴에 대해서는 사태가 수습된 이후에 의원총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5시간 동안 진행된 마라톤 의원총회 직후에 발표한 정리된 입장문을 통해 가지고 지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으로 인해서 최고위원회가 해산됨에 따라서 과거의 최고위원회로의 복귀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원 판결로 인해 현 비상대책위원회를 유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헌당규를 고친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해서 당을 정상화시키겠다. 이런 그런 의사를 밝히게 됩니다. 여기 대해서는 이제
율사 출신들이 법 해석이 굉장히 다양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새로 출범시키겠다. 이제 그런 것 외에 이준석에 대한 추가 징계 요구가 아마 의원총회에서 나온 모양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고 엄중히 경고하는 바, 당의 윤리위원회는 조속한 시간 내에 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이준석에 대해서 추가 징계 요구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 이렇게 아마 양대 축으로 새로운 비대위 출범 그리고 또 이준석에 대한 추가 징계 두 가지로 아마 결정을 이렇게 낸 모양입니다. 이것을 좀 정리된 행태로 한 번 더 확실하게 이렇게 보면은 법원의 비상대책위원회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른 조치는 취하되 이의 신청, 한고 등의 이의 절차를 밟아 나가고 동시에 초유의 사태로 인한 당헌 당규 입법 미비 상황에 따라서 당헌과 당규를 정비한 이후에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출범시키겠다. 이것이 이제 국힘당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의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에 대해서는 강력히 규탄 경고하고 추가 징계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성동 씨의 진퇴 문제는 이번 사태가 수습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의원총회에서 다루겠다. 이렇게 이제 아마 결정을 한 모양입니다. 우습기도 하고 참 한심하기도 하고 딱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참 복합적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이제 좀 여전히 의문이 드는 것은 이 판사라는 양반이 뭐 황장순가 하는 부장판사인데 여전히 의문이 드는 것은 판사의 생각이 당신들이 결정한 국힘당의 비상 상황은 판사가 볼 때 비상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문에 담은 거 아닙니까? 비상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판사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국힘당이 관계없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다시 출범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이 같은 조치가 내리기 전에 이미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 체제에 위원들을 임명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유효하다. 이렇게 아마 생각할 모양입니다. 그 판사라는 사람이 참 대단하죠. 그게 조금 속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지가 뭔데 뭐죠? 지가 뭔데 당 내부의 구성원들이 비상 상황이라고 판결한 것을 그냥 그것을 그냥 뒤집을 수 있을까? 참 대한민국의 판사들이 판사 같지 않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참 많이 관찰되는 것 같습니다. 지가 뭔데 비상 상황인가 아닌가를 지가 어떻게 판단하죠? 그런 생각을 아마 하시는 시민들이 이번에 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률가들이 이번 사태를 보는 것을 정확하게 그런데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소위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정지를 명한 황장수 부장판사의 생각은 판결문에 어떻게 담겼는가 이미 이야기한 바가 있지만 한 번 더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거라고. 서울 남부지방법원 민사 51부의 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절차는 적법하지만 절차가 적법하다는 겁니다. 비대위를 둘 수 있는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결정한 겁니다. 통상 판사들은 적법 절차인가 아닌가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비대위 체제를 출범시키는 것은 절차적으로 정당한데 내가 보기에는 너가 말이지 비상 상황이 아닌데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희한한 거죠. 그러니까 참
아니 국힘당에 뭐죠? 많은 구성원들이 합법적 절차를 밟아가지고 비상상황이라고 진단을 했는데 서울 남부지방법원의 이런 판사 한 명이 그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꼭 지금 이거를 보면 2018년도에 김능한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1965년도부터 한일 기본조약에 계속해서 효력을 발휘했는데 그냥 그걸 뒤집는 판결을 2018년에 그냥 내려가지고 한일 관계가 완전히 벼랑 끝으로 갔지 않습니까? 꼭 같은 거죠. 예. 본인의 권한 넘어서 법 해석을 한 그런 행태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본인이 볼 때 당대표가 거리되거나 최고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의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주호영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정한 전국위원회 결의는 당헌 및 정당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봤다. 아주 두 가지를 명확히 정리하네요.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한 겁니다. 판사가. 예. 일부 최고위원들이 국민의힘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의견이 아마 판결문에 들어가 있는 모양입니다. 전혀 비상상황이 아닌데 국힘당의 최고위원 몇 사람이 작당을 해서 비상상황을 만들었다. 이것이 황정수 부장판사의 견해입니다. 예. 당헌 제96조 1항의 당대표가 거리되거나 최고위원회 기능이 상실되는 등의 문구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등이라면 비상상황에 준하는 사유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판시했다. 비상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황정수가. 예. 현 국민의힘 상황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사실상 당헌 제96조 1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예. 대한민국 살면서 이렇게 판사들의 판결문에 관심을 가졌던 적은 뭐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건지 뭐 당연히 공정하게 판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요즘 와서는 판결문 자체가 이제 워낙 왜곡되고 편향적이고 하니까 이제 판결문을 참 많이 보게 되는 그런 뭐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든 판사 황장수가 아닙니다. 황정수란 양반이 비상 상황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데 뭐 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예, 그 점이 참 궁금하네요. 예. 비상 상황이 돼야 비상대책위원회가 효력을 발휘할 거 아닙니까? 전혀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이 같은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국힘당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변호사들은 완전히 또 다른 해석을 하네요. 예,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이 여당의 법률 대리인들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정지 전에 임명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선출됐기 때문에 유효하다 아마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국힘당의 법률 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법원의 직무정지 결정을 받기 이전에 임명한 비대위원 8명의 법적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그렇게 아마 판결문을 해석한 모양입니다. 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계속 유지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추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누가? 이준석 측이. 예. 그러니까 이준석 측은 뭐 절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출범해서 안 되고 과거에 예, 최고위원회 체제가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된다. 아마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한 채 양보도 없이 그냥 마지막까지 갈 모양입니다. 황 변호사는 이날 국민의힘이 언론에 배포한 가처분 결정 검토 및 현황 분석 자료에서 채권자 이준석이 미리 비상대책위원회 임명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가 없기 때문에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임명된 이후 지난 8월 26일 직무정지 집행정지 결정이 되기 전인 지난 8월 16일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비상대책위원 8인을 임명한 행위 및
기타 인사권 등의 행사는 적법하다. 가장 쟁점은 그거겠네요. 법원은 비상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 예. 그런데 이제 국힘당은 자, 법원의 판결을 따라 가지고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지만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법원의 판결이 내리기 전에 이미 전국위와 상임위원회의 그런 인정을 받아서 임명한 비상대책위원회 8인의 임명은 유효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끌어가겠다. 아마 그런 이야기 모양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 대행이 돼서 기존에 임명된 비대위원들과 함께 비대위를 운영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국힘당의 그런 법률적인 판결인 모양입니다. 자, 참 대단하네요. 판사가 월권을 했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런 절차가 문제가 있으면은 그러면 당연히 법원이 그렇게 판결해야 되는데 판사들이 참 그렇습니다. 여기 대해서 홍준표 의원이 법조인 출신이니까 분명히 지적을 하네요. 자, 다음은 판사 판단의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참 경우에 어긋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판사가. 아마 이 양반 모양입니다. 황정수 판사. 황정수 판사가 이런 판결을 내린 모양인데 가장 큰 의문점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법규를 위반했는가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은 비상대책위원회였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데 법규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은 판사의 영역이지만 정당의 구성원들이 총의를 모아가지고 자당의 상황이 비상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은 판사의 판단 영역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준석 사건이 이렇게 복잡한 것도 아닌데 경찰 수사는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진행되는 게 없는 것이죠. 가장 큰 의문점이 이거거든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됐는데 판사가 보기에는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네가 뭔데 네가 그냥 판단하냐 이야기죠. 정당의 구성원들이 어련히 알아서 비상 상황이라 판단하겠냐? 이게 이제 쟁점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이 짧게 이렇게 지적했네요. 판결문을 보니 요즘 대한민국의 법원은 사법적 판단보다도 정치적 판단을 먼저 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2018년에 김능한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내렸던 그 판결문도 보면은 사실의 바탕을 두고 징용공 문제를 처리한 것이 아니고 애국 충정에 지름 가득 찬 그냥 경문을 통해 가지고 징용공 문제를 재해석해 가지고 결국은 1965년도에부터 여러분들 한일 양국이 한일 관계의 여러분들 기본적인 토대로 여겨왔던 한일 기본조약 대일 청구권 관련된 조항을 다 뒤집어 버린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무슨 죽창가가 나오고 문재인 씨는 아주 잘 장사를 했지 않습니까? 반일 장사를. 지난 여름들 7월 달에는 어땠습니까? 인천광역시 연수원의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해서는 뭡니까? 그게 판결문이 아니잖아요. 판결문이. 그 판결문의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그거 아닙니까? 특정 선거에서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실시됐던 보궐선거나
올해 실시했던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도 2020년 4.15 총선의 선거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차이값이 크고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전국에서 사전투표에서 압승하고 국민의힘은 다 당일투표에서 압승하고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결한 거 아닙니까? 정말 정신 나간 인간들이죠. 그게 판사들이라고 사법적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실상입니다. 대부분은 서울법대를 나왔을 거예요. 법조계가 정말 썩었습니다. 황 판사는 이날 국민의힘 가처분 결정에서 일부 최고위원이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실제로는 있지 않은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얼마나 여러분들 외람되고 건방진 주장입니까? 최고위원들이 이준석을 몰아내기 위해 가지고 비상상황을 조작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조계의 일각에서는 가처분도 재판인데 헌법과 법률과 당헌 당규 등의 위반 여부를 살피면 되는데 제 이야기가 그겁니다. 적법하지 않으면 판사가 개입할 수 있는 건데 법원이 정당 내부 상황에 대해서 정치적 평가를 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하려는 것처럼 보인 거 아니고 한 거 아닙니까? 법원이 정당 내부의 판단까지 대신해 가지고 본인이 결정 내린 겁니다. 당신들이 비상상황이라고 결정한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황정수 부장판사가 결정을 내린 겁니다. 황정수 부장판사는 전남 구례 출신으로 순천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9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된 뒤에 광주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등을 거쳤다. 문제가 참 많은 거죠. 뭐 다른 문제보다도 도저히 제가 볼 땐 납득할 수 없는 게 아니 네가 뭔데 합법적 절차를 거쳐가지고 특정 정당이 비상상황이라고 이러면 규정을 했는데 네가 뭔데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거냐. 아니 1965년부터 한일 기본조약에 따라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걸로 양국이 생각하고 설린 외교를 펼쳐왔는데 네가 뭔데 한일 기본조약을 뒤집는 그런 판결을 내리냐. 선거 데이터가 엉망진창인데 네가 뭔데 선거 데이터 문제없다고 이야기하냐. 4.15 총선 인천연수울 선거무효소송 조재현과 천대엽과 이동훈의 판결문에 통계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하는 일. 달리 이야기하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4.15 총선 선거 데이터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하는 일이 나타나면서도 불구하고 서슴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판결문에 문제없다고 그렇게 하고 그것을 근거로 원고소송 기각을 내렸다. 이게 정말 판사들이 뭐하는 친구들인지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이런 사람들한테 민사 행사 이름들 그런 사건을 맡겨야 되니 참 정말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참 심각하다고 봅니다. 납득을 하기가 참 있을 수 없는 짓들을 하고 다니니까. 자, 요즘에 뭐 하태경이 어디가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부산광역시의 해운대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하태경이가 지금 어디 있나. 이준석과 명콤비를 이뤄가지고 바른미래당 출신으로서 가장 선거 사기를 덮기 위해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던 국힘당의 선거 사기 문제가 부각이 되는 것을 가장 방해했던 그런 양반이죠. 그동안 하태경은 이준석 창가를 참 많이 불렀죠. 뭐 이준석과 거의 한 몸이다 이렇게 불러도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그렇게 선거 사기 문제를 덮을 수 있는지
나이도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뭐 50대 초반 정도가 됐을 건데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겠습니까? 젊으니까. 예. 한번 보시죠. 이게 여러분들 하태경이 주장한 겁니다. 이준석을 옹호해 가지고 여당 윤리위원회 이준석 징계 비판에 반박, 유승민, 하태경, 김용태 겨냥. 얼마나 열을 받았으면은 이양희 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국힘당의 윤리위원회에서 이준석 징계를 비판하고 나서는 유승민과 하태경과 김용태를 겨냥해서 당신들 계속 그렇게 하면은 당신들을 징계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하태경, 이준석 6개월 징계 대표직 내려놓을 이유가 안 된다. 뭘 하면 대표직을 내려놓겠습니까? 현행법을 위반한 거 아닙니까?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죄에 걸려던 거 아니에요. 예? 그거 죄라고 생각 안 하는 모양이에요. 하태경, 가세연과 같은 유튜브 농간에 발맞춘 윤리위원회. 말이 되냐 이야기입니다. 예? 그 바른미래당 출신들이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끝까지 뭡니까? 이렇게 자신들의 이권을 극대화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거죠. 하태경, 이준석 징계 대표 사퇴 이유가 안 된다. 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당준윤리위원회가 이준석을 징계했기 때문이다. 이런 종류의 어처구니 없는 그런 주장도 펼칩니다. 예. 하태경 여당의 비상대책위원회에 이준석을 몰아내리는 것이다. 예. 이양희 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국힘당의 윤리위원회가 당권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예. 아주 그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주민들은 참 하태경을 보유해서 좋겠습니다. 예. 이 하태경이라는 사람이 무슨 뭐 프로듀스 151이라는 그런 디지털 조작을 밝혀내는데 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나왔으니까 뭐 현재 선거 문제를 모를 수가 없겠죠. 훤히 다 알겠죠. 예. 이준석이도 서울과학고등학교를 나왔으니까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겠죠. 예. 다 아는데 왜 그렇게 행동할까? 무슨 뭐 이익이 되겠죠. 뭐. 그쪽 편에 줄을 서면은 예. 선거하는 도움이 되든지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하태경, 여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자 5시간 토론했는데 허망하다. 예, 이게 이제 하태경의 가장 최신 발언입니다. 예. 하태경의 이야기는 우리 당은 민주주의도 버리고 법치주의도 버리고 국민도 버렸다. 5시간 동안 의총을 열어 토론했는데 결론이 너무 황당하다. 예? 민주주의도 버리고 법치도 버리고 입에다가 민주주의를 달고 법치를 올리고 하는 그런 양반이 선거 사기 문제를 그렇게 노골적으로 그냥 은폐하는데 1등 공신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태경은 입에다가 민주주의니 법치니 이런 이야기 올리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참 살면서 기가 찬 겁니다. 예. 이 사회를 보면서 참 기가 찬 것은 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니까 선거 사기 문제를 뭡니까? 그냥 완전히 은폐하기 위해서 1등 2등을 다투는 인간들이 입에다가 당내 민주주의니 법치니 이런 말을 올리니까 얼마나 기가 찹니까? 예? 예. 너무 기가 찬 거죠. 예? 바른미래당 출신들 어떻게 하나같이 그렇게 행동하냐 이야기죠. 예? 친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하태경은 이날 오후 의총을 마친 뒤에 예?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무슨 글을 썼나. 예? 법원이 우리 당의 폭주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최근 한 달여간이 당이 진행시킨 일들이 정당 민주주의 위반된다는 법원의 지적이 매섭습니다. 해석을 다 이렇게 달리 하는 겁니다.
판사라는 사람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지가 판단하지 않아야 될 비상상황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니까 그게 잘못된 거지. 정당 민주주의 위반된다는 법원의 지적이 매섭습니다. 너가 정당 민주주의를 어떻게 입에 올려내느냐. 당내 경선이 다 주물럭거리고 당내 경선이 공정하지 않은 것처럼 다 의심을 사고 있는데 뭘 너희들이 그냥 정당 민주주의나 이런 것을 입에 오르내리냐 이야기죠. 예. 참 예. 말이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살아야 될 세월이 많은데 그렇게 거짓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냐 이야기. 예. 우리 당이 정말 걱정입니다. 반성과 성찰은 하나도 없습니다. 법원과 싸우려 하고 이제 국민과 싸우려 합니다. 아마 거의 뭐 여기서 압도 다수가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출범시키자, 이준석의 추가 징계를 요구하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 모양입니다. 민주주의도 버리고 네가 버렸지 우리가 버렸나 이야기죠. 예? 법치주의도 버리고 국민도 버렸습니다. 5시간 동안 의총을 열어 토론했는데 결론이 너무 허망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참 기가 찹니다. 기가 차다 못해가지고 예. 뭐 다른 사람들이 다 이제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에서 충북도지사로 임명된 과거에 더불어민주당 출신에서 활동했던 김영한 도지사가 예, 울분에 찬 이야기를 하네요. 김영한, 이준석, 야당의 열광적 지지를 받는 여당 대표. 그리고 이 김영한 충북도지사는 민주당 출신이 원래 민주당의 정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쪽 생리를 잘 알 거 아닙니까? 이중생활자라고 이 표현했네. 예. 참 그쪽 동네 사람들이 사람 하나는 잘 꼽았어요. 예. 근데 머저리 같은 사람은 국힘당 사람들인 거죠. 선관위 함께 이름들 당내 경선을 맡기면 어떻게 하냐 이 이야기죠. 예. 그게 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대선 후보 경쟁도 굉장히 의혹이 많이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선거가 뭐 완전히 제가 볼 때는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김영한 충북도지사가 쓰신 글이 인상적이서 이번 일은 정확하게 지적하네요. 사법부의 직권 오남용이자 판사의 정치적 판단을 앞세운 오만과 만용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직시를 하네요. 예. 판사가 제 주제를 모르고 제 권한 바깥에까지 개입한 전형적인 사례인 거죠. 사법부의 엿가락 판결로 여당은 지휘부를 잃었습니다. 대혼란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준석은 당대표로 도달할 길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완벽하게 불가역적으로 그런 당원들로부터 뿌리를 뽑혀졌습니다. 이번에 뭐 대한민국 국민들 전부는 아니겠지만 다수하고 국힘당의 당원들 다수는 이준석의 이름들 뱃속까지 다 보게 된 거죠. 인간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막장 드라마를 어디까지 이름들 연출할 수 있는지, 예? 젊은 친구가 얼마만큼 뭐죠 악해질 수 있는지 그걸 이번에 다 본 거지 않습니까? 아니 지가 호텔방에 들어간 사건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걸 가지고 예? 그걸 가지고 예? 문자 메시지 유출을 이용해 가지고 대통령을 때리고 예? 국힘당을 완전히 그냥 박살내려고 달라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더 여러분들 김영한 도지사는 더 심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실패에 자신의 운명을 걸고 루비콘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나 여권 지지층은 그를 따라 나설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따라 나갔다가는 정치 생명이 끝나겠죠. 뭐 김용태니 이런 친구 빼고는. 왜 끝나겠습니까? 사람들이 뭐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더라도 싸가지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다 아니까. 예. 저 친구가 진짜 싸가지가 없구나. 이거는 뭐 이번에 만방에 선언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짜 경우가 없구나. 진짜 악하구나. 진짜 사악하구나.
뭐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이번에 판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동안 약간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던 사람들도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학을 뗀 거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냐 이야기죠. 자기가 어제까지 있던 이런 당 대표의 그 당에다가 그건 침을 뱉는 수준이 아니고 그 당을 완전히 와해시키기 위해 가지고 참 기가 찬 거죠. 절차에는 문제가 없으나 당이 비상 상황이 아니라니 판사가 정당의 정치적 판단을 자위적으로 주관적으로 하여 명백히 정치에 개입했습니다. 정확하게 본질을 지적하네요. 황정수 부장판사가 자기 여러분들 입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절차에는 하자가 없다는 거죠. 거기서 거쳐야 되는 거죠. 판사의 직무량이 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결하는 것이지 정당이 자당의 상황을 비상상황이라고 해석하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판사 한 사람이 개입해 가지고 당신들이 결정한 비상상황은 비상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자격이나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래 그걸 정확하게 지적했네요. 절차에는 문제가 없으나 당이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하니 판사가 정당의 정치적 판단을 자위적이고 주관적으로 해서 명백히 정치에 개입한 겁니다. 예. 여기 여러분들 정확하게 지적하네요. 민주당의 역선택에 의존한 정치를 언제까지 할 겁니까?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했고 민주당에서 장관도 해봤기 때문에 김영한 장관이 도지사가 정치판을 상당히 잘 알 거 아닙니까? 민주당의 역선택에 의존한 정치를 언제까지 할 거냐에 민주당의 역선택에 의존한 정치뿐만 아니고 선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치를 언제까지 할 거냐 이야기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준석 사태의 본질이란 것은 이준석 개인의 퍼스널리티 문제나 이런 문제뿐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공적인 그런 관련된 선거가 지금 와해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예?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치판을 어느 누구보다 소상히 아는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한 김영한 충북도지사가 뭐라고 합니까? 민주당의 역선택에 의존한 정치를 언제까지 할 거냐 이야기죠. 국힘당의 당내 경선이 선관위 이름들 위임돼 가지고 관리되고 국민 여론조사 이름 70% 30%가 압도적으로 이준석과 함께 표를 주고 국힘당의 이름 당내 선거 이름 70% 가운데서 ARS 투표가 압도적으로 뭡니까?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는 ARS 투표 결과가 10% 이상 뭐죠? 이준석이 ARS 투표보다도 모바일 투표가 압도적으로 앞섰고 나경원은 어땠습니까? ARS 투표보다도 모바일 투표가 마이너스 8% 가까이 여러분들 적게 나오고 그래서 당선된 거 아닙니까? 국힘당 나리들은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이 이제 시작이고 당신들의 비겁함과 당신들의 소심함과 당신들의 이기심이 결국 대한민국 공직선거에 대한 부분들을 눈을 감게 만들었고 그 결과가 지금 부메랑이 돼가지고 당신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대 마지막까지 선관위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선거 문제를 거론 안 할 겁니다. 그런 이게 뭐 나라가 아니고 뭐 제가 볼 때는 그냥 개판 5분 전이 아니고 그냥 개판. 예. 이렇게 어떻게 형편없는 나라가 됐는지 저도 참 내가 참 익숙하고 아는 그런 대한민국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이준석 사태는 이준석 사태만 보면 안 됩니다. 이준석이 어떻게 출범했는지 여론 조작, 선거 조작, 모바일 투표, 예? 국민 여론조사에 의한 역선택 이런 것이 다 복합적으로 거짓과 사기와 위선들 예? 그게 다 어우러져 가지고 조작, 예? 사기, 거짓, 위선, 예? 공작, 여론 조작, 선거 결과 조작 이런 게 다 어울려 가지고 예?
그렇게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지금 한 건 생겼지 앞으로 뭐 얼마나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겠습니까? 예? 사기를 치더라도 먼저 사기를 치더라도 감방에 가는데 선거를 사기치는데 다 여러분들 잘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할 이야기 안 할 이야기 다 하고. 여기 TY님, 경찰은 수사가 반년도 넘었는데 도대체 이준석을 왜 못 잡아 넣습니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경찰도 그냥 어그러지고 검찰도 다 어그러지고 뭐 아무것도 공적기관이 수행하는 게 없는 겁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 상황이 다 그렇게 엉망진창입니다. 이런 상황을 대통령이 주도해서 매사를 좀 더 이 박진감 있게 추진해야 되는데 그것도 뭐 기대 난망인 거죠. 예. 사람만 좋아가지고 참 답답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전해드리게 돼서 막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또 직시해야 될 건 직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하태경은 입만 열면 민주주의입니다. 당내 민주주의. 우리 당은 뭐 민주주의도 버리고 법치주의도 버리고 지가 어떻게 법치라는 이야기를 입에 오르내립니까? 예? 이준석과 하태경은 정말 맹콤비죠. 예, 맹콤비 열전, 주연과 조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하태경은 민주주의를 입에 달고 사는 자가 선거 사기는 절대로 없다고 펄펄 뛰지 않습니까? 예? 왜 펄펄 뛰겠습니까? 당내 여러분 대선 후보 때도 황교안 후보한테 여러분들 토론하기로 선거 사기와 관련 토론하기로 했더니 나중에는 다 그냥 없는 일로 그냥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를 입에 달고 다니는 친구가 법치를 입에 달고 다니는 친구가 어떻게 선거 사기만은 그렇게 절대로 없다고 펄펄 뛸까? 민주주의 그 자체가 공정선거인데 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이런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당은 민주주의도 버리고 법치주의도 버리고 국민도 버렸습니다. 하태경의 울분토로 많은 분들이 하태경이 어떻게 해운대구에서 당선됐습니까? 궁금해하시는 분이 꽤 많으십니다. 하태경이 어떻게 당선됐는지. 하태경도 이런 피해자입니다. 부산이니까 당선됐지. 여러분 이게 하태경의 이런 성적표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 하태경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갑에서 얻은 이런 성적표입니다. 이 그림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차이값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영민 후보의 메인 하단에 보시기 바랍니다. 10개 해운대구 여러분들 갑 동에서 사전투표와 여러분들 당일투표 차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플러스 11에서 플러스 18이 나온 겁니다. 이거는 사전투표를 전산적으로 조작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여러분들 결과입니다. 미래통합당의 하태경 후보는 마이너스 11%에서 마이너스 17%입니다. 이거는 제가 좀 속으로 이야기하면 미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하태경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상당 부분을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유영민과 함께 넘긴 겁니다. 동별로 넘긴 겁니다. 동별로 넘겼기 때문에 좌우 대칭이 딱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그냥 선거를 그냥 등심 주무룩들이 그렇게 선거를 만진 겁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특정 지역의 유권자들은 수만에 수십만 정도가 되기 때문에 4박 5일 사이를 두고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당일 투표나 사전투표 비슷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값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0에서 한 3%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야 전문가가 하태경이 어떻게 여러분들 피해를 받는가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선관위 자료입니다. 동별로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후보별로 당일 득표수가 다 나오는 선관위 자료입니다. 사전투표를 조작하게 되면은
선거 데이터에 일정한 패턴이나 규칙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가지고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딱 여러분들 규칙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예, 바로 하태경한테서 25%를 빼앗는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에. 그리고 바로 그 옆에 또 다른 후보인 한 후보한테서 여러분들 25%를 빼앗은 겁니다. 3명의 후보가 있는데 2명만 25%를 투표소 레벨에서 여러분들 빼앗아 가지고 동별로 다 여러분들 반올림 처리하게 되면 마지막에 6,417.50이 남습니다. 그럼 50은 반올림 하니까 6,418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표를 딱 빼앗은 겁니다. 25%씩 빼앗은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에 하태경이 여러분들 얻었던 사전투표 득표수 25,667표에 25%를 빼앗은 겁니다. 6,418표. 우리 공화당의 한건형 후보가 여러분들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378표에 25%는 95표를 빼앗는 겁니다. 국가혁명배당금은 손을 안 댔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 6,512표를 쑤셔 넣은 겁니다. 전산적으로. 실물 위조 투표자는 얼마나 투입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재검표를 해봐야 알 수 있는데 뭐 재검표 하더라 다 통과를 해가지고 제출하니까.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정상적인 투표였으면 사전투표에 33%를 득표해야 되는데 뻥튀기를 해가 45%를 득표하고 하태경은 원래는 62%를 득표해야 되는 그런 사전투표 득표율이 50%로 쪼그라드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서 계산을 딱 해보면은 하태경 지역구를 굉장히 조작을 많이 했습니다. 4.15 총선 당시에 전국 평균이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한 25% 정도 되는데 여기는 28.5%를 조작을 한 겁니다. 컴퓨터를 이렇게 딱 분석을 해보게 되면 결과가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하태경 외에 3인의 이름 후보가 BCD 후보가 14.25%, 사전투표 선거인수,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4.25%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가져간 겁니다. 그 두 개를 합치게 되면 한쪽은 플러스 14.225%, 한쪽은 마이너스 14.225%, 합치게 되면 28.5%를 가져간 겁니다. 여기서 이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이런 유형민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율이 46%, 당일 득표율이 32%, 차이값이 플러스 14.2입니다. 그래 이것만 보더라도 뭡니까? 조작이 됐다는 걸 바로 볼 수가 있죠. 당일 득표율이 32%인데 사전 득표율이 46%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당일 투표가 32%면 사전 투표 득표율은 32%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 내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표를 쑤셔 넣어준 겁니다. 하태경 후보는 당일 득표율이 65%인데 사전 득표율이 51%입니다. 이런 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빼기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13.6%인 겁니다. 사전투표에 조작을 하지 않으면 표를 빼앗아 가지 않으면 이렇게 큰 차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당일 투표가 65%면 사전투표도 얼추 65% 비슷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래프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46%, 51% 이거는 다 이런 뭔가 하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사전득표율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런 보시다시피 25% 정씩 각각 표를 훔쳐간 것이 발각이 됐기 때문에 이런 소위 선거 이런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자들이 던진 그런 투표를 합쳐가지고 이런 발표를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25% 여러분들 빼앗아가는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선거 데이터를 이런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발표를 한 겁니다. 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가 찬 거죠. 그래서 이런 위에서 보시게 되면은 28.5%를 조작한 것이 위입니다. 그런데 위에 46%, 51% 이것을 진짜 그러니까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변환시킨 것이 밑에 있는 33%, 64%, 1%인 겁니다.
그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계산해 가지고 차이값을 구해보게 되면은 조작이 안 된 것이 밝혀지게 되죠. 0%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태경이도 여러분들 크게 피해를 본 거죠. 예, 하태경이도 여러분들 하태경은 해운대구에는 비교적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표를 주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하태경이 여러분들 압도적으로 표를 사전 득표가 62%나 받았거든요. 하태경이. 예, 해운대구 구민들이 하태경에 압도적 표로 몰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를 훔쳐가더라도 예, 훔쳐가더라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서울 같았으면 뭐 실패를 했겠죠. 부산 지역이 국힘당의 그런 세가 강하기 때문에. 그 이런 마지막 결론이 이거지 않습니까? 이 1번, 2번, 3번은 선관위 발표된 자료니까 마지막에 총 득표수입니다. 후보별로. 그리고 여러분들 6번 밑에 여러분들 있는 것이 진짜 총 득표수입니다. 사전 득표수가 조작되지 않은 것. 차이가 나잖아요. 민주당은 선관위는 49,629표를 받았다 이렇게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43,117표밖에 못 받았잖아요. 하태경은 여러분 선관위 발표는 78,968표를 받았다 이렇게 발표했지만 진짜를 구해보니까 85,386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요약하게 되면은 하태경이도 여러분들 있죠. 예. 이건 뭐 다 알겠습니까? 예. 자기 선거구에도 표를 손을 댄 거를. 예. 윤석열 대통령이 모르겠습니까? 모를 수가 없는 거죠. 하태경이 모르겠습니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예? 초등학생도 다 알 수 있는 일을. 이준석이 모르겠습니까? 이준석이 뭐 다 알죠. 예? 컴퓨터는 여러분들 이렇게 딱 계산해 줍니다. 예? 28.5% 사전투표 참가자 수. 그 명칭은 사전투표 선거인 수라고 합니다. 예. 그 사전투표 선거인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28.5%니까 조작하기가 훨씬 좋은 거죠. 그래서 사전투표를 그렇게 열심히 독려하는 겁니다. 광고비를 써가면서. 예. 그래서 사전투표가 위험하니까 당일투표 독려하는 사람들과 함께 고소고발을 남발한 이유가 사전투표가 황금어장이니까 표를 만드는. 예. 윤석열 대통령도 사전투표 갔지 않습니까? 2번이나 지방선거나. 예. 정신 나간 일이죠. 하태경이 똑똑해야 여러분들 당선된 게 아니고 해운대구 국민들이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고 하니까 나라가 이렇게 가서 안 되겠다 생각해서 몰표를 준 거죠. 예. 그러니까 저렇게 뭐 선거 문제 없다고 달라들고 다니까 참 진짜 어둠의 자식들인 거죠. 예. 저보다 한 10년 정도 아래인데 인생들 다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하태경 같은 친구들이 더 뭐죠? 선거 정의를 외치고 저처럼 나이가 조금 더 든 사람들이 뭐죠? 입을 다물어야 되는 그런 건데 세상이 어떻게 된 건지. 50대 갓 넘은 초반 30대 말인 친구들이 그렇게 악과 타협을 해가지고 선거 부정 없고 선거 사기 없다고 이렇게 달라드니까 이 나라 앞날을 우리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저거야 권력을 잡아서 좋겠지만 때로는 참 환멸을 느낍니다. 예. 이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선악에 대한 그런 개념이 불분명해 가지고 진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제 우리가 통상 나이를 먹게 되면은 참 지혜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또 경륜이라는 이런 걸 생각하게 되고 또 원숙함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세상이 참 그렇네요. 조선일보의 대표 농객이 강천석입니까? 예, 강천석 씨 칼럼 보니까 참 기가 차가지고 예, 김종인 씨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을 삼키는 마음으로 이준석을 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예.
실정법을 위반한 사람을, 그러니까 참 이걸 보면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진짜 선악 개념이 뭐죠? 흐릿하고 매사가 흐물흐물하고, 뭐 그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그런 기준이 완전히 와해됐구나. 조선일보에서 김대중 주필, 전 주필 외에 강천석 씨도 오랫동안 칼럼을 썼죠. 비상을 삼키는 마음으로 이준석을 품어야 된다. 뭐 어떻게 품어야 될지 실정법을 위반한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뭘 가지고 여러분들 품어줘야 될지,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닭도 아닌데 어떻게 품어야 될지 기가 찬 거죠. 독 중에 독이 비상이다. 비상을 삼키는 마음으로 이준석 대표를 품어야 된다. 대통령과 당과 이 대표가 함께 사는 방법은 그뿐이다.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이런 데 대한 관념이 거의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농객들이 다 입을 다물고 한국의 언론계들이 다 선거 사기 문제에 대해서 입을 다무는 거죠. 뭐 화려한 그런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결국은 그 사람들은 선악이라든지 정의와 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확히 가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방법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 열기를 주도하고 선거 때마다 엄청난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이렇게 제야에 있는 사람들이 외치더라도 대한민국의 저항의 역사가 있는 한국의 주류 언론들, 특히 조선중앙 동아 같은 경우는 철저히 침묵하잖아요. 그래도 중앙은 좀 낫죠. 중앙은 대전 총국장을 지냈던 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그래도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편집실에서 그러지 않고 보도를 했으니까. 조선의 이 침묵은 어떻게 보면 참 거대한 악입니다. 주범도 악이지만 그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덮는 데 협조하는 사람은 공범이거나 종범이죠. 그리고 그것을 인지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폼을 잡는 거나 이런 부분은 보통 사람들의 인지 능력으로 밀어보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조선의 스탠스라는 것은 계속 이랬던 것 같습니다. 참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나라를 살리는 쪽으로 이렇게 당연히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면이라든지 그런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죠. 뭘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품어야 되는지, 윤석열이 여러분들 장딱이 아니지 않습니까? 암탉도 아니고 어떻게 품으라고 하는 건지 참 악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이 지금 현재 한국의 언론계의 대체적인 그런 상황이구나 이런 점을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분들이 대부분 제가 확인한 바는 없지만 이준석이 등장할 때 젊은 피라에서 많이 박수를 치는 그런 논조를 아마 유지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아주 가혹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한국 역사에서 면면이 흐르는 것은 항상 국가적 재난이 당하게 되면은 지도층들은 도망가기에 바빴고 또 지도층들은 항상 치고받고 뭡니까? 이권쟁 따라 힘들었지만 민초들이 항상 나라를 지키는데 크게 이익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강천석 씨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대해서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희근님입니다. 조선일보의 이준석에 대한 스탠스는 참으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지난 10년 가까이 이준석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목격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당 행위를 또 반복할 인물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국힘은 이제 단호해야 됩니다. 이제 정말 끝까지 왔습니다. 이준석을 제명해야 됩니다. 조선일보는 보수의 독초와도 같은 자를 위하여 대통령 목구멍에 비상을 들이넣으려는 형태를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뭐죠? 이준석을 옹호하는 글을 그동안 조선이 앞장서서 냈지 않습니까? 중간에 약간 기류가 바뀌게 되면 슬쩍 양비론을 끼워 넣었지만
여러분 이게 보시면은 시민들이 3,289명이 여러분들 찬성하고 249명이 뭡니까? 강천석 전 고문의 여러분들 그래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 덕찬님은 강천석 씨 암덩어리를 가지고 죽으려고 품습니까? 신평 변호사님 말씀대로 고슴도치는 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성군이면 이래서 조선일보가 뭐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제 말씀의 요지는 이렇게 나이살이나 먹은 사람들이 옳고 그름이나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에 이렇게 허리멍텅하고 허릿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좀 피해가 따르더라도 좀 고통이 있더라도 좀 단기적인 손실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든 공동체든 간에 옳고 그름을 명확히 구분해야 영원히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시시비비를 이렇게 뭡니까 허리멍텅하게 해석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강천석 씨의 이번 글은 참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담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 번 좋은 글을 쓰시는 조진영 씨 작가의 여러분들 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준석은 왜 본인이 직접 장모 이사를 만나지 않고 김철근을 보내 증거인멸을 시도했는가? 본인 나름대로 꾀를 쓴 거죠. 현직이 당대표니까 장 이사를 만나면 혹시 뭐죠? 약점을 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대책으로 김철근이라는 사람을 내보낸 거 아닙니까? 김철근도 정치를 하고 싶고 국회의원이 되고 싶던 사람이었다. 이번 일로 인해서 김철근은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자격정지 2년을 받았고 2년 이후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됐으니 정치 생명 가능성 끝났다고 봐야 될 것이다. 예? 이번에 뭐 척근으로 불렸던 김철근이 어떻게 앞으로 여러분들 얼굴 들고 다니겠습니까? 공천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평생의 주홍글 씨처럼 따라다닐 건데. 이준석은 지금 7억 투자 각서에 대해서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고 있다. 2시간 50분 정도 여러분들 당 윤리위원회 해명했지 않습니까? 근데 윤리위원들이 다 그거를 거짓말로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이준석은 자기 혼자 살겠다고 수하를 사지로 몰아넣었다. 예? 자기는 책임 안 지고 김철근한테 모두 다 이런 책임을 떠넘겼는데 예? 떠넘겼는데 윤리위원들이 안 쏘은 거 아닙니까? 최악의 지도자이며 지도자가 돼서 안 되는 사람이다. 지가 책임을 안 지는 겁니다. 아래 사람들이 다 떠넘기고. 윤리위원은 이 죄를 엄하게 물어서 주범인 이준석에게도 종범인 김철근보다 무거운 징계를 내리거나 최소한 동등한 징계를 내렸어야 됐다. 이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가장 여러분들 한국 사회의 치명적인 약점이 이런 겁니다. 엄함을 유지해야 될 때 엄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그간 당대표로서의 헌신을 고려했다는 이유로 6개월의 징계에 그쳤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달이 난 겁니다. 종범한테는 이런 2년 정도 여러분들 중징계를 내리고 주범한테는 6개월 내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또 다른 허리멍텅한 것입니다. 또 다른 허리멍텅함 때문에 지금 국힘당이 저렇게 내홍을 겪고 있는 겁니다. 선거 사기가 발생했는데 그거를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다 덮고 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여러분들 적당히 덮는 허리멍텅한 대한민국의 그 허리멍텅함과 이런 허릿함과 예? 그 소위 온정주의가 또다시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이런 불러일으키겠어. 그것이 두렵고 안 됐고 안타깝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 대한 탄압을 이런 감수하고서도 이렇게 끝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피고인 선관위 여러분들 당내 경선을 맡기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당내 경선을 맡겨 이러면 지금 이 사달이 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이 짧고 어떻게 그렇게 매사를 흐리멍텅하게 처리하냐 이야기죠. 당신들이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처리하게 되면은 다음에 새끼들하고 얼마나 고생하겠냐 이야기. 그게 안 보이냐 이야기죠. 예? 딱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흐리멍텅해서 아주 싫어합니다. 예? 금전관리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뭐든지 간에 사람이 매듭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야 정확해야 되는 거죠. 종범한테는 2년 때리면서 주범한테는 6개월 때리는 당윤리위원회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흐리멍텅한 사람들이 지도층이 돼 가지고 뭐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이 지금 오진영 작가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윤리위원회는 이 죄를 엄하게 물어서 주범인 이준석에게는 종범인 김철근보다 무거운 징계를 내리거나 최소한 동등한 징계를 내리는 것이 그게 옳은 일이라는 거죠. 옳은 일. 그런데 봐준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사기를 봐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봐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봐주고 하니까 이제 입 다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봐주려는 그런 태도나 선택이 이 나라의 앞날에 얼마나 많은 천문학적인 그런 사회적 비용과 고통을 주겠냐 이야기죠. 여러분 정말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정말 딱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국힘당이 앞으로 얼마나 여러분들 내분을 겪게 될지 저 친구들이 워낙 악하기 때문에 끝까지 갈 거라고요. 예. 여러분 그게 뭡니까? 흐리멍텅함과 적당함과 우유부단함에 지금 대가를 국힘당이 치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공직선거, 선거 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흐리멍텅함과 우유부단함과 적당함을 보일 때 지금 국힘당이 겪고 있는 내분과 마찬가지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세손손 비용을 어떻게 치를 겁니까? 예? 그게 안 보입니까? 제 눈에는 그게 보이거든요. 누가 당선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소위 공직선거 사기선거에 그것을 뭉개는 그것은 그야말로 흐리멍텅함과 적당함과 우유부단함인데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국힘당의 당내 경선을 여러분들 뭐죠? 옳지 않게 처리한 거. 그리고 이준석 징계를 여러분들 대충 온정주의로 흐리멍텅하게 처리한 거가 지금 부메랑이 돼서 날아왔지 않습니까? 그럼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이야기죠. 선거가 무너진 사회가 무너진 선거를 수습하거나 교정하거나 보완할 그런 의지가 없는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걱정 안 됩니까? 그래서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계속해서 이렇게 자료를 발표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뭐 손자들이 할아버지 그때 뭐 했습니까? 물을 수도 있잖아요. 예? 다들 먹고 살기에 바쁘고 자기 이게 바쁘기 때문에 그냥 뭐 그렇게 넘어가지만 그게 그렇게 끝날 일이 아니죠. 예?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별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가끔가다 댓글이 뭐 많지는 않지만 가끔가다가 여러분들 공 박사님 아직도 그 이야기 합니까 이렇게 하는데 내가 속으로 야 이 사람아 응? 이게 그냥 골로 가는 길이다. 골로. 응? 니만 골로 가는 게 아니고 예? 자식들 세대가 골로 가는 길을 그게 안 보이냐 이야기죠. 응?
자,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미연준, 예, 미연준의 이제 그런 파월 의장의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 이런 내용을 잠시 이렇게 소개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경제상의 이제 어려움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급작스러운 금리 정책 변경이 항상 우리 사회에는 엄청난 파고를 불러일으켰죠. 그 중에 하나가 1997년도의 외환위기도 결국 미국발 금리 정책의 변화가 크게 영향을 미쳤고, 예. 그러니까 전 세계에 빠져 이렇게 저금리를 통해 가지고 나갔던 그런 달러화를 해소하는 그런 고금리 정책을 실시하면서 신흥 국가들이 많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들은 크게 피부로 못 느꼈지만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명박 정부 때죠. 그때도 참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이. 예. 그때도 이름들 뭐죠? 금리 정책, 미국의 급작스러운 금리 정책 변경이 영향을 미쳤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 조선일보에 이 김은정 기자 기사를 참 잘 썼네요. 예. 글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쉽게. 그래서 어제 살펴봤지만 이제 오늘도 한번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뒤에 있는 거는 이 이제 잭슨의 평화로운 시골 마을 미국 와이오밍주의 잭슨홀에서 처음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8월 26일 새로운 가이던스를 내놨다. 예, 이 얘기가 이제 아마 티턴 국립공원일 겁니다. 예, 아주 아름다운 곳이죠. 티턴 국립공원. 예, 그동안 가봤던 중에서 아주 인상 깊게 남아있고 또 다시 기회가 되면 한번 티턴 국립공원에 차를 타고 한번 놀러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 이제 그 마을이 아마 잭슨 시티인가 뭔가 이렇게 작은 그런 휴양지 겸 예, 여기서 이제 아마 연례 그런 회의가 열리는 모양입니다. 이 세 분이 아주 실력자인 모양입니다. 예, 이분이 왼쪽에 있는 분이 뉴욕 연방은행 총재고 그 다음에 또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연준의 부의장이네요. 예. 물가 상승률이 2%를 잡힐 때까지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하겠다는 것 그리고 물가가 슬슬 꺾이는 것도 같은데 이번에는 정책 방향을 틀 때도 되지 않았나 하는 기대감 속에 특히 이제 투자가들이 기대감을 많이 가졌죠. 월가가 그간 가격 상승 랠리를 펼쳐왔던 금융시장은 일순간 파월 의장의 연설로 찬물을 끼얹은 듯 폭락했다. 26일 날 금요일 날 다우지수가 3.03%포인트 하락하고 S&P 500이 3.37%포인트 하락하고 나스닥 지수는 3.94%포인트 하락하고 그리고 미국의 기술주 가운데 대표주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경우죠. 예. 올해 세 차례의 공개위원회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잭슨홀 미팅이 시작됐고 제롬 파월 의장이 심포지엄 첫날 연설에서 미국 경제에 대해 또 앞으로의 금리 조정 여정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지 세계 금융시장이 숨죽이며 기다려왔다. 그걸 아주 깔끔하게 기자가 잘 썼네요. 그의 발언을 요약하자면은 지금은 금리 인상을 중단하거나 멈출 때가 아니고 높은 금리가 가계와 기업에 일정 부분 고통을 주겠지만 물가 안정 없이는 더 큰 고통이 따를 것이다. 제 발언은 짧고 주제가 좁고 메시지는 더 직접적일 것이다. 확실히 말하겠으니까 오해하지 말고 드러난 직설합법이었다. 7월에 인플레이션이 둔화한 것을 환영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있다는 확신을 갖기에 한참 부족하다. 예, 이렇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월가에서 투자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파월 피봇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고금리 정책에서 약간 그런 인상폭을 줄이고 그 다음에 속도를 늦추는 데 대한 기대감을 이제 갖고 있었는데
이번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연준의 목표는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리는 것이고 지금이 장기 중립 금리여도 타이트한 고용시장을 생각하게 되면은 금리 인상을 중단하거나 멈출 때가 아닙니다. 물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동안 제한적인 정책이 요구될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는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46차례 사용했거든요. 이 같은 파월 의장의 발언을 의심할 여지 없이 매파적 그런 발언 다시 이야기하니까 금리를 확고하게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이런 발언이 나가자마자 특히 미국의 기술주들은 금리 인상이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그런 기술주들이 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렇게 다 내려가기 시작한 거죠. 미국이 금리 인상 고삐를 계속 재고 가계와 기업의 고통이 커지면서 경기 침체 우려도 높아지게 되고 달러와도 당분간 강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결국 이제 미 연준의 이 같은 정책은 이제 다른 나라들 한국도 고금리 정책이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으니까 경기 위축은 물론이고 부동산 시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을 담은 내용입니다. 아무튼 참 기사를 아주 깔끔하게 잘 썼고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여러분 오늘 공유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참 요즘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힘듭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대구 수성갑에 여러분들 지역구를 두고 있는 거죠.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수성갑에는 2020년도 4.15 총선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한번 보고 그 2020년도 4.15 총선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있었던 20대 총선 2016년 선거를 한번 비교를 여러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차이값입니다. 모든 선거 사기를 변별하는 확인하는 가장 요긴하고 중요한 그런 방법은 특정 후보에 대한 사전투표 지지도와 당일투표 지지도가 현저하게 큰 격차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것은 선거 데이터에서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졌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그런 증거물입니다. 우리는 투표소와 개표소에서 어떤 종류의 소위 조작이 있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여러분들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선거를 마친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당일투표 득표수를 발표합니다. 그 자료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인된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면서 사전투표에 대한 특정 후보의 득표율과 당일투표의 득표율이 0에서 3%를 크게 벗어나게 되면은 바로 여러분이 보시는 것 중에서 앞부분 사전투표 득표율을 어떤 방식으로 손을 댄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 정당의 후보가 항상 모든 동에서 모든 투표소에서 플러스가 나오게 되면 그것은 바로 사전투표 득표수를 쑤셔 넣어준 거고 특정 정당의 후보가 모두 다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그 후보한테서 표를 빼앗아서 집어넣어준 그런 것을 뜻하기 때문에 여전히 원시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입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시죠. 이것이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갑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대구광역시는 보수 성향이 아주 강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이 지역에도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은 차이값이 플러스 7%포인트에서 플러스 14%포인트인 겁니다. 이거는 이론적으로나 통계적으로 이처럼 큰 값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차이값을 구성하고 있는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에다가 표를 전산적으로 더해 준 것을 뜻합니다.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후보는 차이값이 마이너스 6%포인트에서 마이너스 14%포인트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입니다. 이 같은 수치는 차이값을 구성하고 있는 앞부분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의 표를 빼앗지 않고서는 이런 값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더욱이 좌우 대칭을 통해 가지고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후보의 표가 동별로 전산적으로 이동했음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새벽에 제야 전문가가 작업을 해서 보내준 겁니다. 대구 수성구 갑에 왼쪽은 2016년 20대 총선 결과입니다. 오른쪽은 2020년 21대 총선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왼쪽에 2016 20대 총선은 새누리당의 김문수 후보하고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여러분들 붙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 범여 1동 마이너스 4%, 범여 2동 마이너스 7%, 범여 3동 마이너스 3%, 범여 4동 플러스 1%, 만촌 1동 마이너스 5%, 만촌 2동 마이너스 2%, 만촌 3동 0%. 아주 수치가 차이값이 적음을 볼 수 있습니다. 김부겸 후보도 적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많지는 않지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값이 적절히 등장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정상선거입니다. 사전투표 조작이 없을 때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후보별로 이 같은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오른쪽 보시기 바랍니다. 대구 수성구 갑에 김부겸 후보는 모든 곳에 다 플러스 값을 기록하고 있으며 차이값이 그 값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범여 1동 플러스 14%, 범여 2동 플러스 9%, 범여 3동 플러스 11%, 범여 4동 플러스 7%. 이것은 나올 수가 없는 수치입니다. 주호영 후보는 반대로 모든 동에서 다 마이너스 값입니다. 범여 1동 마이너스 13%, 범여 2동 마이너스 9%, 범여 3동 마이너스 10%. 표를 이렇게 이동시켜 준 겁니다. 전산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범여 1동은 김부겸 후보가 플러스 14%지 않습니까? 주호영 후보가 마이너스 13%.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2016년 20대 총선하고 2020년 21대 총선을 딱 비교해 보게 되면은 2016년 20대 총선은 정상선거였고 사전투표가 21대 총선은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주호영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부분을 동별로 착하게 이동을 시킨 겁니다. 동별로.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선관위가 발표한 왼쪽 자료가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차이값을 그려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것이 사전투표 득표율에 손을 댄 겁니다. 그 사전투표 득표율에 손을 댄 것을 수정해 가지고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을 구한 다음에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을 구하게 되면 2016년 총선처럼 정확하게 뭡니까? 정상투표 오차 범위 내인 0에서 3% 내에 머무르는 차이값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인천광역시 여름 선거에서 조재현과 천대엽 이동훈은 4.15 총선의 선거 데이터 문제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전국에서 모두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도 4.15 총선의 선거 데이터입니다. 왼쪽은 정상투표가 있었던 사전투표에 전혀 손을 대지 않았던 2016년 20대 총선의 여러분 차이값입니다. 맨 끝쪽에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소위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한 다음에 당일 투표하고 뺀 20대의 소위 진짜 수정된 사전투표 득표수를 이용한 차이값입니다. 가운데가 여러분들 조작된 겁니다. 2016년은 정상투표입니다. 사전투표가. 오른쪽에 2021년도 21대 총선도 정상투표입니다. 예. 이렇게 탁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구 수성구간만의 일이 아니고 전국에서 거의 뭐죠? 예, 관찰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천대엽과 조재현과 이동훈이 주장했던 것처럼 2020년도 4.15 총선의 선거 데이터가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궐선거,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가 다 비슷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2020년 4.15 총선 그 이후에 보궐선거,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 요리를 지방선거에 모두 다 전산적으로 사전투표가 조작되었음을 그냥 법관들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법관들이 판결문에 내린 것을 다시 해석하게 되면. 그래서 제야 전문가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훔쳐갔을까? 사전투표에서 얼마나 훔쳐갔을까?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면 딱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분 얼마를 훔쳐갔는가 하니까 20대 총선에서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선거 데이터에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0입니다. 사전투표에서 김문수 후보한테서 어떤 표를 빼앗지도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걸 딱 계산해 보게 되면은 예, 컴퓨터 계산을 딱 해줍니다. 3.4% 오차 범위 내입니다. 예. 김문수 사전투표 득표율 37%, 당일 투표 득표율 39%, 차이값 마이너스 1.7%,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율은 거의 비슷하고 차이값은 오차 범위 내인 마이너스 1.7%입니다. 김부겸 후보 사전투표 득표율 63%, 당일 투표 득표율 61%, 차이값 플러스 1.7%. 차이값이 아주 작습니다. 오차 범위 내입니다. 그리고 사전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2016년 20대 총선 정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놀랍게도 21대 총선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호영 후보가 여름 출마했던 지역에서는 바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주호영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율 33,596표 가운데 15%를 훔칩니다. 그것이 5,039표입니다. 이 표는 고스란히 김부겸 후보한테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친박신당의 곽성문 후보가 받았던 사전투표 득표율 218표 가운데 15%인 33%를 다시 김부겸 후보가 가져갑니다. 나머지 한 후보는 손을 안 댔습니다. 총 5,072표. 그러니까 전체 이동한 표는 마이너스 5,072표 플러스 5,072표니까 5,072표 곱하기 2가 전체 표를 손을 댄 그런 개수입니다. 이렇게 이러면 손을 댔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탁 나오는 겁니다. 표가 이동한 겁니다. 표가 이동한 것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여러분들 파악을 해보니까 15% 훔쳐간 겁니다. 15% 각각. 예. 그래서 김부겸 후보는 원래는 사전투표에 37%를 득표해야 될 사람이 45%까지 뻥튀기를 한 겁니다. 주호영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61%가 돼야 될 사람이 53%로 쪼그라들게 되는 겁니다. 워낙 야당세가 강하기 때문에 국힘당의 지지도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조작에도 불구하고 주호영 후보가 살아남은 겁니다. 네. 여러분 이것을 다시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주호영 후보가 있었던 대구 수성갑에는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20.8%의 표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부겸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45%, 당일 투표 득표율 35%, 차이값은 플러스 10.4%,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죠.
0에 3이 돼야 될 수치가 10%까지 늘어난 겁니다. 표를 쑤셔 넣어준 거죠. 당일 득표율이 35%, 사전 득표율이 당연히 35% 정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45%를 조작을 한 겁니다. 주호영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율이 54%, 당일 투표 득표율이 64%, 차이값이 마이너스 10.1%입니다. 당일 득표율이 64% 나오면 사전 득표율이 64% 비싸게 나와야 돼요. 예, 그런데 쪼그라뜨린 겁니다. 표를 훔쳐갔기 때문에. 예. 그래서 두 개를 합치게 되면 20.8%의 표의 이동이 있는 겁니다. 2020년 4.15 총선은 총 전국 평균의 25%의 표의 이동이 있었는데 대구광역시의 주호영 의원은 좀 적게 여러분들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위에는 사전투표를 손을 댄 거고 20.8%입니다. 밑에는 사전투표 득표율을 여러분들 45% 54%를 다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바꾸니까 37% 62%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조작한 것이 없다는 표시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전산적으로 손을 댄 거죠. 전산적으로. 투표함 속에 실물 위조 투표주를 얼마나 투입했는지는 뭐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거는 뭐 재검표 해보면은 재검표 했을 때도 법원에 제출된 것이 다 통을 갈았던 것으로 보이는 그런 의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뭐 지울 수도 없고 수장시킬 수 없고 은폐시킬 수 없는 것은 분명한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이 자료는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 선관위 사람들은 이 자료를 참 숨기고 싶어서 좀 괴로울 겁니다. 그러나 이 자료는 이미 공개가 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운로드를 받았기 때문에 뭐 이것처럼 확실한 증거가 없는 거죠. 이 같은 사실은 뭐 20대 총선만 그런 것이 아니고 2017년도 대통령 선거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는 이런 그래프가 나온 겁니다. 대한민국의 그 어떤 사회적 그런 문제 가운데서도 이 문제만큼 심각한 것은 없습니다. 이 모든 작업은 제야 전문가가 혁혁한 공을 한 겁니다. 이렇게 딱 계산이 되는 겁니다. 하나도 손을 안 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의 당락을 결정한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은 이렇게 15% 빼앗아간 전산 프로그램의 실체가 확인됩니다. 그건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두 후보한테 15%를 빼앗아 가지고 이동하는 것을 전산으로 프로그램을 만든 다음에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제조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자료는 결국은 뭔가 하니까 선관위에 발표한 자료란 것은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만들어진 숫자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던진, 투표자를 던진 숫자가 아니고 그것을 우리한테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이 뭐 특별하게 상식적인 그런 수준에서 보더라도 일단 이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뭐 고딕 양식과 마찬가지로 좌우 대칭 관계나 이런 부분을 건축의 구조물을 보더라도 편안함과 안정감 이런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균형이니까. 이게 그런 거죠. 좌우 대칭인 겁니다. 그럼 왜 좌우 대칭이냐? 표를 이동시키기 때문에 동일한 양만큼 동별로 이동을 다 시키는 겁니다. 그 동을 다 합치게 되면은 이제 총 사전 득표수가 나올 것이고 당일 득표수는 손을 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전 투표 득표수에 당일 투표 득표수를 더하면은 총 득표수가 나오고 총 득표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호영 당선, 김부겸 낙선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당일 사전투표 득표수가 손을 댔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총 득표수가 손을 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밝혀진 겁니다. 4.15 총선 이후에는 뭐 이 같은 일이 4.15 총선에만 해당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봤지만 제야 전문가의 도움을 가지고 대선이 끝난 이후에 추적을 한 거 아닙니까? 2018년 지방선거를 분석하고
거기서 용기를 얻은 다음에 2017년 대통령 선거를 분석하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드러난 거죠. 2017년부터 2022년 또 3구 대통령 선거, 권력이 교체된 2022년 또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동일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동일한 프로그램을. 예. 특정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일정 비율을 빼앗아 가지고 옮기는 그런 동일한 프로그램을 사용했고 다만 선거마다 후보자마다 지역마다 특수성을 감안해 가지고 표를 이동하는 그런 조작률이라고 그렇게 보죠. 예, 조작률을 어떤 데는 30%, 이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좀 적게 손을 댄 거죠. 15%는. 가장 심하게 됐던 것이 황교안 후보하고 이낙연 후보가 붙었던 종로구 같은 경우죠. 거기는 뭐 30% 넘게 표를 이동을 했으니까. 예, 그렇게 지금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한 번 일어난 것이 아니고 모든 공직선거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실시대는 그런 당내 경선 이런 것도 뭐 도저히 납득하기가 힘든 그런 선거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그 선거 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다 협조를 안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국민들이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그러면 그냥 그 체제로 뭐 선거 실제로 선거날에 그냥 가서 표를 던지지만 의미가 없는 거죠. 뭐. 예. 그리고 모든 선거의 당락은 사전투표에서 결정되고 그 사전투표는 결국은 전산 프로그램을 쓰지 않고서는 이렇게 기계적으로 만들 수가 없거든요. 전산 프로그램을 쓰지 않고서는 수작업을 가지고는 이게 될 수가 없는 작업이거든요. 예. 그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나면 20.8%가 조작이 됐습니다. 이런 것이 그냥 선거 데이터를 딱 분석하게 되면은 공정선거 같은 경우는 자연수가 형성돼 가지고 선거 데이터에서 어떤 종류의 규칙적인 관계를 찾아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전투표에 손을 대게 되면은 그러면 아무리 그 소위 선거를 만지는 사람들이 기술력이 뛰어나더라도 고스란히 그 흔적이 데이터에 남는 거죠. 그 데이터가 여러분 정확하게 일정한 관계를 가지는 겁니다. 관계를 가지는 것이 발표된 거죠. 주호영 후보와 함께 15%를 빼앗고 친박 신당의 15%를 빼앗고 다른 한 후보와 함께는 하나도 빼앗지 않는 그런 종류의 간단한 뭐죠?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숫자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물로 투표함에 있는 투표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전산상의 선거 데이터가 후보별 득표수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공개가 되고 그것이 기준을 두고 당락이 결정된 겁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 됐기 때문에 뭐 상당히 그 심각한 문제지만 뭐 대통령은 뭐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현재 제가 보기로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파헤칠 그런 의지나 의도를 갖고 있지 않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사실 맨정신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이제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은 사회 모든 데 영향을 미치겠죠. 경제적인 생활뿐만 아니고. 예.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결국은 체제 변화 같은 걸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 또 새로운 내용을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날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